저는 이제 암 환자의 호흡기 관리 내용을 준비했는데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디즈니, 월트 디즈니. 아, 네, 맞아요. 월트 디즈니. 네, 월트 디즈니가 폐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폐렴으로 죽었어요. 65세에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디즈니가 살아생전에 엄청 꼴초였어요.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암 걸리기 딱 좋은 상태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 어린이애들 이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꼴초 오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지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 사진이 요게 이제 실제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여기 있는데 디즈니랜드에 걸 때 포토샵으로 담배 지웠어요. 담배를 지우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사도 났어요. 자꾸 디즈니가 포샵으로 담배 지운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담배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자꾸 지우고 이제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 65세에 폐렴으로, 폐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꼭 폐암 환자가 아니라도 실제 암 환자들이 요걸로 더 많이 사망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 이거는 이제 2021년 헬스조선에 난 기사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밑에 이제 폐렴, 폐색성증, 자살 등이다. 근데 이제 폐렴이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암 환자의 주 직접 사망 원인은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3년 사망 통계예요. 근데 아직 지금 2024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사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23년 사망 통계를 보시면 폐렴이 그 자체로 사망 원인 3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 그 언더라인 그 디지 없고 단순 폐렴으로 사망한 건데 그 1위가 암인데 암 환자도 직접 사망 원인이 보통 폐렴이죠. 그리고 10위가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도 보통 사망 원인이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폐렴이 암에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흡기 관리는 이제 누구한테나 중요합니다. 일반인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암 환자가 아니어도 그다음에 폐 질환 환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아기여서, 어른들은 또 어른이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요새 호흡기 감염이 정말 엄청 많아요.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 호흡기 관리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폐활량, 두 번째는 날수, 세 번째 코호흡이에요. 이 세 개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폐활량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걸 써서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게 논문인데요. 2000년도에 이제 체스트지라고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버팔로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 29년간 1195명을 쭉 관찰해서 나온 대규모 스터디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 있죠? 이 글이 29년 연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거예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사망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땡땡땡이다. 땡땡땡 뭘까요? 폐활량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사망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폐활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1983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었어요. 프레밍한 심장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5,000명 이상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단독 사망 원인, 가장 중요한 단독 사망 원인은 폐활량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프레밍의 심장 연구는 이제 말 그대로 심장병 리스크 때문에 설계한 코호트 연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버팔로 스터디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냥 사망률에 끼치는 그 인자가 무엇인가를 보는 그 연구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단독 인자는 폐활량이다. 이렇게 나왔고, 폐활량이 낮은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분과 높은 분의 그 사망률의 차이가 약 3배 정도 난다. 질환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런 기구 보신 분들 계시죠? 요거 수술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폐수술을 안 해도 전신마취 수술 받으신 분이면 수술 전에 입원 설명 들을 때 이거를 갖다 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름이 인스피로미터라고 하고 폐운동기구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폐활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조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도 마찬가지고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고 폐활량이 그 수술 성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이제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폐활량이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폐를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인가? 폐를 크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크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폐는 갈비뼈랑 근육으로 둘러싸인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 주머니예요. 그래서 뼈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근육 운동을 통해서 폐 그릇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폐를 그러면 어떻게 크게 만드냐? 유산소 운동하면 되나? 폐활량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죠. 좀 뛰었어요. 좀 뛰었더니 숨이 차. 나 왜 숨이 차지? 폐활량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잖아요. 말투가 이러면. 그래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폐활량 부족으로 숨이 찬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고 암 환자에서 가장 숨이 찬 원인은 뭘까요? 빈혈입니다. 암 환자에서 숨이 차다. 빈혈을 일단 의심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 특히 내가 혈색소가 10 미만이다. 이럴 경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저산소증이 악화돼요. 그래서 함부로 나의 빈혈 수치를 모르고 숨이 찬다고 폐활량 운동을 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암을 보통 요새 대사질환의 시각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저산소, 고혈당, 만성염증, 저체온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빈혈이 심한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저산소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빈혈을 교정을 하셔야 돼요. 빈혈 교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혈 교정, 철분 먹어, 고기 먹어. 암 환자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골수 부전에 의한, 골수 억제에 의한 빈혈이죠. 그래서 혈 그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식사의 퀄리티를 다 올려서 영양 보충을 하고,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서 골수 자극 주사를 쓰죠. 그래서 반드시 빈혈 교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 유산소 운동이 좋지만 모두에게 좋진 않다.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거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정말 많은 근육이 호흡에 관여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근육이 정말 많은데 가장 중요한 2개는 늑간근,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이랑 횡격막이에요. 딱 2개가 제일 중요해요. 늑간근과 횡격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늑간근을 주로 쓰는 호흡을 우리가 형식호흡이라고 하고 횡격막에 초점을 맞춘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복식호흡을 해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선 얘를 2개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호흡을 하든 복식호흡을 하든 2개를 다 써서 어쨌든 크게 부풀리면 될 일이에요. 폐를 크게 부풀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어야 된다는 건데 작은 숨을 쉬면 폐 윗부분만 써요. 폐 윗부분만. 그러니까 교감신경만 항진돼. 그다음에 이제 교감신경 뿌리가 흉추 1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만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이 윗부분만 자극하면 안 되고 횡격막을 눌러주는 액션이 들어가야 이제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폐 활량을 늘려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숨을 쉬고 참고 내쉽니다. 그런데 들숨을 할 때 들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잠깐 참아요. 너무 오래 참을 필요 없어. 막 숫자를 세라더라. 막 4까지 세라더라. 이렇게 하면은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숨을 그렇게 많이 참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살짝 이렇게 숨을 멎어주는 그 액션을 취하면 그 들숨 때 들어간 공기가 폐 그 양쪽 끝으로 가면서 폐가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잠깐 참고 그 다음에 내뱉어줘요. 내뱉는 거는 적어도 들숨의 2배 이상. 그런데 내가 만약에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 아니면 근육병증이 있다. 그래서 폐가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길게 3배에서 4배까지 날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들숨보단 날숨이 길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폐활량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 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제 날숨입니다. 날숨은 이제 처음에 제가 소화기랑 호흡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화기는 그 먹는 곳이죠. 호흡기는 숨쉬는 곳이고요. 소화기는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긴 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곳이랑 똥 싸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는 곳이랑 싸는 곳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집으로 보면 맞바람이 치는 맞창이 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환기가 잘 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맞바람이 치는 맞창이 있는 집은 환기가 잘 되죠. 환기가 용이에요. 내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다? 그럼 많이 내보내면 돼요. 이상한 걸 먹었어. 이상한 걸 먹었다?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식중독이 걸리면 설사를 하죠, 설사. 자꾸 똥을 싸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려는 거죠. 그래서 식중독 자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것보다는 보통 설사에 의한 탈수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출구가 달라요. 그런데 호흡기는 어때요? 호흡기는 들이쉬는 곳이랑 내쉬는 곳이 똑같아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기랑 달라요.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많이 내보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상.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죠. 그때 뭘 썼어요? 독약을 썼나요? 독가스를 썼죠. 가스를 써야 돼요. 호흡기를 틀어 막아야 확실하게 가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설이 잘 안 되니까 얘는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기전이 좀 달라요. 면역기전이 다른데 소화기 그 장 안에 있는 내부 면역을 장내 미생물한테 줬어요. 네가 해라 좀. 이렇게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해독기관을 따로 떼가지고 간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줬죠. 너는 디파트먼트 오브 해독이다. 여기서 딱 해독을 해라. 이렇게 따로 떼어줬어요. 간에다가. 그런데 호흡기는 안 그래요. 호흡기는 폐포 자체에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고 하는데, 얘네가 처리를 못하면 폐에 쌓여요. 그래서 이제 성면이라던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거를 이제 얘네가 처리를 못할 경우에 그냥 그 안에 쌓이게 되지, 이게 다른 간 같은 그런 그 따로 나와 있는 해독기관이 없어요. 물론 비장이 있긴 하지만 소화기에서 간을 차지하는 위치랑 호흡기에서 비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위상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혈류랑 뭐가 교환되냐가 다른데, 소화기는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랑 이제 음식을 통해서 온 영양소가 교환되는 곳이죠. 그런데 호흡기는 이제 가스가 교환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혈류와 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되는 곳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면역 관용이거든요. 면역 관용이 뭐냐면, 소화기는 면역 관용이 있어요. 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랑 다른 게 들어오면은 원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입을 통해 들어온 거는 내가 너 면역 반응 없이 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흡기는 면역 관용 없어요. 면역 민감해요. 면역 민감. 면역 관용 없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져도 3초 안에 집어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화기의 강력한 면역 관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게 더러운 거 넘어가줘요. 괜찮아. 그리고 이제 눈에 또 괜찮지 않은 거 그럼 먹으면 어떡해? 설사해요, 설사. 배설해줘요. 그래서 눈에 이제 각막이 있죠. 여기 맨 바깥에. 각막이 소화기의 한 반 정도 되는 면역 관용을 가지고 있어요. 50% 정도의 면역 관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렌즈를 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렌즈를 빼가지고 콧구멍에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나 호흡기는 면역 관용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진화상 먹는 음식은 더러울 걸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 관용을 주고, 그 다음에 공기는 깨끗할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호흡기는 면역 관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이 점점 날이 가서 깨끗하게 씻고 공기는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어서 아마 이게 호흡기 감염의 큰 하나의 뭔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날숨이 뭐예요? 날숨은 숨을 뱉는 건데, 숨을 뱉는 거 이 자체가
호흡기 감염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뱉는 것 자체가. 거기 있는 세균을 날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 있는데 기침은 그냥 날숨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풍선을 불다가 이거를 탁 놓치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풍선을 요만하게 불었어. 그런데 이걸 픽 놓쳤어요. 그럼 바로 앞에 탁 떨어지죠. 그런데 숨 크게 불었어, 이만하게. 그랬다가 탁 놓치면 확 가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추진력이 있어서. 그래서 기침도 똑같아요. 크게 불어야, 들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확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 재채기를 생각을 해보면, 재채기. 애취하죠, 애취. 애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고 내뱉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숨이 중요하다. 기침을 하려면 충분히 들이마셔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COPD 환자야.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 숨이 안 쉬어져. 안 들이마셔져. 그러면 기침을 아무리 해도 성대만 아프지 이게 안에 있는 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엠브백을 이용해서 공기를 매겨. 그래서 그 폐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침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호흡 보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COPD, 그러니까 그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벽 가까이에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아서 흉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침을 나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공기를 일단 먹고 뱉는 그런 호흡 보조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들숨보다 길게 뱉어야 한다. 날숨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오는 것보다 뱉는 게 많아야 뭔가 교환이 되고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입을 모으고 날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을 모으고,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는 이따가 이제 코호흡을 말씀드릴 건데, 들이마실 때는 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코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효과적으로 확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입을 쓰는데, 입을 모으고 길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무기폐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을 내가 크게 불었어. 크게 불었다가 그냥 확 놔버리면 이게 퍽 소리가 나면서 탁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폐포에 허탈이 없이 입을 길게 하면 기도에 양압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에 양압을 걸어서 공기를 천천히 밖으로 모조리 뽑아내는 효과적으로 날숨을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숨보다 길게 입을 모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게 폐 단면이에요. 폐 단면인데 큰 기관지가 이렇게 폐 중간으로 해서 들어오고 바지를 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기관지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흉벽 가까이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흉벽, 여기 가슴에 있는 흉벽 가까이가 모세기관지, 여기 목에 있는 곳이 큰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기관지가 흉벽 쪽에 위치하니까 흉벽을 손을 이렇게 종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쳐주면 흉벽이 진동하면서 모세기관지가 진동해서 좀 더 이물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폐는 앞부분이 작고 뒤가 크거든요. 앞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큰데 내 손이 안다, 등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쳐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써요. 보조기구를 쓰는데 이런 거 쓰거든요. 얘를 이제 아카펠라라고 하고, 얘는 플러스터, 파워 브리더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쓰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기관지를 다 진동시켜서 이렇게 이물질을 밖으로 빼내게 해줘요. 그래서 이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팔아요. 그래서 얼마 안 해요. 한 몇천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중에서는 아카펠라를 추천해요. 아카펠라가 좀 더 이게 기울기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관지를 다 진동시켜서 이물질을 수월하게 배출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코호흡. 자, 이제 호흡을 하는데 입틀막 입틀막 있죠. 그래서 헉! 막 입틀막 이런 호흡 언제 해요? 평화로울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어. 코를 막아요? 막 이러진 않죠. 네, 코를 막지 않아요. 깜짝 놀라면 우리가 입을 막죠. 구호흡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거는 놀람 반응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호흡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놀람 반응과 연관이 있고 구호흡을 자극해요. 그래서 구호흡은 얕은 호흡이다. 입호흡, 얕은 호흡이고 교감신경이고 열받음이다. 입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때 입으로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 톤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이제 우리가 싸우거나 이제 도망가거나 할 때 활성화되는 호흡인데 내가 잠자는데 계속 교감신경 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수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이. 음주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그 술 많이 먹으면 코가 막히죠.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아 이제 술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 평소에 이제 코호흡을 하던 사람도 구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를 안 골던 사람도 코를 골아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 먹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 매우 상쾌한가요? 그렇지 않죠. 잔 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호흡을 하면서 계속 교감신경통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한 거예요. 몸으로 봐서는. 그래서 물론 그 알코올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구호흡을 하는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술 많이 먹으면 코에 스프레이 뿌리고 자요. 저희 스승님은 술을 먹을 때만 CPAP을 쓰세요. 그 양압기.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날 머리가 훨씬 상쾌해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얘가 이제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거, 얘는 코로 숨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숨 쉬고 넘어가는 공기랑 코를 숨 쉬고 넘어가는 공기랑 색깔이 다르죠. 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NO가스예요. 그래서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 가스라고 하는데 NO가스, 그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성분이죠. 그래서 이 NO가스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코호흡을 할 때만 생성돼요. 구호흡을 하면 NO가스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이제 숨을 쉬면 폐에서 피랑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피는 액체니까 가라앉아요. 밑으로 가라앉아서 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아래 폐에 훨씬 혈류가 좋아요. 그런데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는 이제 기체니까 위로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윗부분의 폐에 산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아래가 용적이 훨씬 넓어요. 위보다. 피는 다 아래에 있는데 산소가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NO가스가 들어가서 해결해줘요. 그래서 NO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이제 전체에 산소를 원활하게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뿌려주는, 그러니까 모든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가 더 잘 들어가게 해준 역할을 NO가 하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NO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소 교환 효율이 코로 쉴 때보다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농도의 산소를 내가 들이마셔도 코로 들이마실 때랑 입으로 들이마실 때 조직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NO가스 자체가 세균한테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균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비동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비동을 통해서 이제 습기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흡을 할 때 NO가스는 부비동을 통해서 생성이 돼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우리는 24시간 호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뱉을 때는 입으로 뱉더라도 들이마실 때는 꼭 코로 들이마셔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다 했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폐활량은 크게. 그래서 폐 스트레칭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관절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숨을 얕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크게 쉴 수 없어요. 내가 이제 뛰던 사람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처음에 할 때 잘 못 뛰는 이유가 폐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숨도 가쁘고. 그래서 폐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하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날숨을 길게 한다. 적어도 2배. 만약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3배.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보조기구라도 쓰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제가 너무 보람차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미진 선생님, 아, 네, 회장님 하세요. 네. 뭘, 아, 예, 선생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예. 어쩌,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저에게도. 예. 그, 아카펠라요. 아, 네네. 진짜로 또 그런 기구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어떤 기전인가요? 그러니까 아카펠라가 저희가 관악기를 불면 이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안에 약간 추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떨림을 유발해가지고 그걸로 후 불면 이 기관지를 진동시켜서 이렇게 내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펠라는 원래 이제 아까 보인 담뱃대처럼 생긴 그 블로터는 기울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지가 이게 폐 롭이 있으니까 기관지의 그 기관지 각도에 따라서 약간 숙였다 들었다 해야 되는데 아카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불기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찾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인스피로 메타드 좋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